일주일에 피로가 몰려드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휴식과 여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작은 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조울증에 대하여. 지금 어디일까? 어디쯤일까? 25살 혹은 26살. 지금이라도 조울증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만일 저와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당신께서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저 또한 어딘가에서 매일 넘어지더라도 매 시간 버티려 노력할 테니 각자의 온도에서 하루를 살아내기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치부를 떳떳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조울증이라고 갑자기 웃고 울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경우 조증과 우울증이 대략 4에서 6개월 주기로 반복되는 편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말 못할 아픔과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산조각난 살 얼음장 위에 그렇지 않은 척 버텼습니다. 그러다 우울에 반하여 조증이 생겼고 결국 조울증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2023년 10월)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양극성 정동 장애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조울증도 1형, 2형이 나눠져 있고 기질과 상황에 따라 증상이 상이한 듯 합니다. 저의 경우 조증일 때 10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서 몰입이 가능하며 밤도 가뿐하게 새울 수 있습니다. 해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모든 시간을 그 과업을 해결하는 데만 매달립니다. 이때 수면욕과 식욕을 잊고 오로지 완벽히 마무리 짓는 데만 매진합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아르바이트, 학점, 대회,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수하기만 했을까요? 남은 건 훈장보다 흉에 가깝습니다. 조증일 때는 도파민에 가려 일상생활이나 기분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넘치는 에너지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역량 발전이 더 크게 다가와 저의 공간과 저를 돌보는 일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업보로 쌓여 반드시 돌아옵니다. 실제로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들은 평형을 이루려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휴식이 필요한 도파민은 우하향 곡선을 그려나가며 깊고 고요한 곳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마치 이카루스가 생각납니다. 문제는 조증이 주는 에너지를 긍정한다는 것과 우울한 상황에 익숙해 있어 일상을 개선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복용량을 늘린 후 에너지가 비교적 올랐다고 느껴 이를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상생활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당시 떠오른 일상생활은 1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산책을 하는 수많은 일이 있음을, 나를 만들고 나를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도 서툴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에 대하여. 어제 친구와의 전화에서 지난 2달간 너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선 나의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 무얼 했는지 물었습니다. 너는 수건 접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며 신나하기도 했고 서랍 곳곳을 정리하며 뿌듯해하기도 했어 라고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산책과 요리는 왜 안 하냐는 물음에 저는 대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심해진 정도와 수면의 질을 묻는 의사 선생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수면 패턴이 뒤죽박죽이죠? 라는 간호사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질문. 1시간씩 다시 맞춰가고 있어요. 라는 나의 말에 새로운 약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나 봐요. 라는 상담 선생님의 답변. 그리고 나는 너가 약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을 먹고 난 후로 줄곧 너무 힘들어 보여. 루틴부터 다시 만들어 보자. 라는 친구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은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손이 떨리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기도 하며 어쩔 땐 어떤 물살에도 휩쓸리지 않고 천천히 침잠하는 작지만 무거운 파동을 만드는 조약돌이 된 기분일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시간에 건조한 눈으로 창문을 바라보다 순식간에 이뤄지는 태양의 산란을 지켜보며 황홀감에 잠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작용에 대한 글을 읽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굳이 파동의 끝단에서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엄마에게 말해달라는 사랑과 걱정 어린 부탁. 너는 학생 때부터 무슨 일 있으면 제발 말 좀 해달라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말을 안 듣네 참. 약 시간 맞춰서 잘 챙겨 먹고. 너는 여린 모습 속에 단단함이 있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라는 강한 응원. 어떤 부작용도 없이 오롯이 좋기만 한 약. 저를 마주하는 것은 힘듭니다. 혼자 집에만 있다 보면 눈물이 가득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울사파인가? 또 왜 이러나 싶어 황급히 눈물을 닦고 가만히 앉아 아무거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점 없이 바라본 모퉁이. 손길이 발에 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한 개씩만 해보자. 주방을 마주했다. 무심히 방치된 식기류들. 전기포트에 물을 데워 먼저 식혀주었다.
주방 세제 펌프가 어느새 굳어 있었다. 뚜껑을 돌려 거품을 묻히고 하나하나 살펴본다. 좋아하는 컵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 나를 마주하는 것, 나를 보는 것, 인지하는 것. 맨손으로 그릇을 만지며 닦이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닦았다. 새로운 약을 추가로 복용하게 된 이유는 불쑥 찾아오는 감정들 때문이었다. 기존 약과 함께 4주 정도 복용했는데 오히려 단단히 감싸둔 포장지를 벗겨버린 것처럼 눈물이 자꾸 넘쳐 흐른다. 이렇게 우울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최근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눈물이 북받쳐 오르는 것인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것인지 물으셨다. 둘 다 해당되었다. 그런 해결되지 않은 기억이 나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 기분은 어땠는지, 무슨 느낌이었는지 헤아리며 정리해보자고 하셨다. 작은 나의 세상에 행복한 기억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지울 수 없는 나의 일부이지만 잊고 싶은 기억은 잊어보려고 한다. 여과 없이 써내려가는 이 글이 사랑하는 이들을 욕보이게 하는 것은 아닐지 치부를 드러내는 게 경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에게 흠이 잡히게 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다. 그저 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란다.